자,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키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답안 쓰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이제 이게 어차피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변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 출제자들도 상당히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답안을 냈을 때 답안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어떤 걸 낼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문제를 하나 던져줬는데 다 똑같은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만약에 준비된 거, 예를 들어서 균열 원인 및 대책하면은 이거 뽑기가 굉장히 난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부분도 출제자도 상당히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변별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즉 이제 예를 들어서 분류를 쓴다라고 하고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는 그렇게 변별력이 심하진 않아요. 변별력이 크질 않아요. 즉 분류는 비슷비슷하게 써요. 그럼 결론이 변별력이 난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양 콘크리트를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기 전부 다 비말대를 쓰는 거예요. 비말대 얘기를 쓰는 거예요. 비말대. 그럼 이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그 얘기를 쓰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경쟁력이 있냐? 현장에서 찾으세요. 현장에서 찾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물어보신 분들 얘기도 있지만 터널에서 용출수가 많이 나온대요. 문제점 및 대책을 쓰라. 어떤 사람은 용출수 재활용 써요. 그 용출수를 예를 들면은 쇼크리트 칠 때 분진 나오잖아요. 그럼 분진을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사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세륜 시설을 한다든가 골재 냉각 시설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 재활용 얘기도 꺼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전 얘기도 해요. 이 용출수가 많이 나고 터널 내 흥건하면 안전사고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펌프 같은 거 잘못 맞으면 감전사고 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밑이 흥건하면 전기 우리가 이제 등명기 같은 거 터널이 어두우니까 가설 전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등명기를 다 붙여놓죠. 근데 얘가 전선이 밑에 까져 있거나 전선이 밑에 쳐져 있어요. 그럼 감전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전 얘기 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어떤 대책을 쓰는 건.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뭘 하냐면 이 마지막에 결론부를 너무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고민을 너무 안 해요. 딱 뭐 하냐면 저한테 들은 얘기 아니면 안 써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거를 다 썼을 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변별력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요. 다 붙여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만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똑같으면 다 안 붙이죠. 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변별력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변별력은 어디서 찾냐면 오로지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거지 뭐 이론적인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거기 멀리 가는 뭐 스마트 계측이나 엉뚱한 사례 쓸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에 대한 문제점 또는 뭐뭐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쓰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 및 대책을 2페이지 썼어요. 원인 및 대책을 썼다. 3페이지는 핵심 원인과 핵심 대책을 요약해서 써야 돼요. 갑자기 대책이 탁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게 가장 핵심 원인이니까 이런 원인으로 이게 핵심 대책이다. 즉 여기 원인과 대책이 주저리 써 있는 거를 요약해서 가장 큰 원인은 이거,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이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를 아주 요약해서 결론은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갑자기 여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주요 원인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원인이 뭐다라는 게 언급이 핵심 원인은 이거다라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원인 및 대책하면은 여기 가장 큰 붕괴 원인으로서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붕괴 원인을 찾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책 얘기를 꺼내는 게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논리적이죠. 즉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논리도 없이 어떤 그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논술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및 대책을 얘기하면 여기에 가장 큰 원인과 가장 확실한 대책을 요약을 해서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논리적 결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아까 산사태 붕괴 원인 및 대책하면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수목유실부에서 많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면은 수목유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을 쓰고 거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쓰는 거예요. 긴급 대책이나 응급 대책 같은 거. 예,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결론부는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실은 저는 강의에 대한 방향,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 예로 있다라는 거지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망하는 지름길은 뭐냐면 무조건 저만 따라오세요. 이것만 쓰면 합격이에요. 이게 제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다 그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가 현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너무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책을 피지 마세요. 먼저 아니 대책 정도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가 더 신박한 즉 어떤 그 눈에 번쩍 띄는 대책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그 눈에 번쩍 띄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그 결론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뭔가를 자꾸 고민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집중을 해주세요. 즉 결론의 변별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페이지 대충 그림 보고 2페이지 넣어 있는 어떤 분류 보고 3페이지를 본다니까요. 근데 3페이지에 논리적이지 않다. 결론이 없다면 대부분 견적은 59점이에요. 59점이에요. 정말 주기 편하죠. 붙여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안 좀 많이 좀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합격자를 적게 뽑냐면 뭐라고 해요? 아, 뽑아줄 사람이 있어야 뽑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정확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기술사답지 못한 답안을 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이 없다. 아니 그거 하나는 못 내는데 어떻게 기술사라고 취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집중한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니 그게 엉망인데 어떻게 뽑아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별력을 갖고 현장에 집중한 답안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스마트 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관련이 돼 있는 얘기, 그럴듯한 얘기를 써야 돼요.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해양 콘크리트에 비말 때 지르는데 보나마나 한 59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은 안 시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변별력이 있는 가장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 쓰세요. 그게 먹혀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쓴다. 자, 분류하고 결론. 변별력은 결론이 크다. 자, 건설기계는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 뭐가 나올까요? 얘는 시험 문제에 건설 자동화나 MC, 머신 컨트롤과 머신 가이던스도 나왔고요. 건설 자동화도 나왔어요. 그자는 나온다고 한다면 건설 자동화 하나 하고요. 건설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그거 안 하고 아니면 제조 기반 기술이에요. 제조 기반 기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 기반 기술이 뭐라고 하죠?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즉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얘를 뭐라고 한다? 탈현장 건설 기술. 현장에서 벗어난다. 건설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뭐냐면 이 탈현장 건설 기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계, 시공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제조 단계로 얘기한다면은 얘는 뭐예요? 프리캐스트나 모듈러 기술이에요. 현장에서 제조를 안 한다. 현장 타설 공법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얘를 시공이나 가설 공법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얘는 건설 자동화예요. 건설 자동화는 로봇이 현장에 있지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탈현장 건설 기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건설 자동화도 들어가 있어요. 기계가 현장에 있지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탈현장 건설 기술은 뭐예요? 현장에 인간이 배제가 되는 거죠. 안전사고도 안 나고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나올 거는 제조 기반 기술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범위가 명확하게 이제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르칠 때는 어떤 분은 제조 기반 기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듈러 기술이다. 현장 타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조 기술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지. 예, 뭐예요? 현장에 없다라는 광의적 의미로 볼 때는 건설 자동화도 예, 탈현장 건설 기술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 같으면 시험 문제를 뭘 냈냐면 자동화가 이 제조 기반 건설 기술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낼 거예요, 밑에. 저라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올만 하니까.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학원 출제위원으로 들어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갈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거기다 신청을 했으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청을 했으니까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나 무슨 문제 낼까 하면 저는 뭐라고 해요? 이런 근거로 나 같으면 이거 내겠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까지. 네. 그렇다.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자동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번에 표준시방서에 등재가 됐는데 2023년 12월 말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 표준시방서에 어떤 부분이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을 잘 볼 거예요. 즉 어떤 부분이 있다? 현장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인간이 작업하는 구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 즉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 기계가 작업하는 구간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대요. 왜 그러죠?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얘가 지 혼자 움직이다가 사람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작업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얘가 건든다고요, 사람을. 또 어떤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위기 시에 안전관리 대책도 중요해요. 즉 기계가 사람을 깔고 있으면 셧다운 시켜야 돼요. 즉 그 레버가 현장에서 기기를 멈출 수 있는 어떤 멈춤 장치가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설 자동화에 대한 주요 골자하고 즉 현장에서의 어떤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한 주요 골자하고 이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업무 범위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다시 시험 문제의 제조 기반 건설 기술 하면 뭐예요? 제조 기술만 쓰면 안 되고 시공 기술도 같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죠? 자, 분류.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기계.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는 뭐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제 선정과 조합인데, 자, 선정 원칙 정도, 선정 시 고려 사항 정도만 쓰는 거죠. 자, 선정 시 고려 사항의 분류 뭐가 있죠? 토종 물소. 예, 작업에 대한 어떤 토질에 대한 조건, 그다음에 작업의 종류, 작업의 물량, 소음 진동이 적게 나는 장비 쓰는 건데, 자, 요거 말고도 없나요?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자, 친환경성은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는데 얘가 우리 이제 지하철 구조물 밑에 복공판을 덮고 굴착을 해요. 불도저를 쓰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분진이 많이 나는 거예요. 디젤 장비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목이 아프잖아요. 근로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정할 때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매연이 적은 친환경 장비 같은 것도 나요. 예를 들자면 전기식 장비 같은 것도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장비는 노후화된 디젤 장비예요. 그러니까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내뿜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진다면 어떻게 된다? 예, 만약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그거 돌렸다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친환경적인 대책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자, 선정과 조합에 친환경도 넣는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약 집안. 연약 집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성토를 한대요. 성토 사면의 붕괴 원인 및 대책. 뭐부터 얘기한다? 연약 집안. 자, 여기 교대에 뒤채움을 해서 하는데 교대와 뒤채움부의 부등치마의 원인 및 대책을 쓰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연약 집안. 자, 여기 우리 이제 옹벽을 하는데 보강토 옹벽을 짓는데요. 보강토 옹벽의 붕괴 원인 및 대책.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연약 집안. 일단은 우리가 구조물을 공중에 띄워서 하는 구조물이 없거든요. 다 땅 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치마나 어떤 부등치마나 이런 얘기를 하거나 붕괴를 얘기할 때는 연약 집안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 집안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어떤 유형으로도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어요. 자, 교대에다가 뒤채움을 했는데 부등치마 원인 및 대책을 한대요. 여기서 교대 뒤채움이 있다. 교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다. 그러면 원집안을 벌게 재근하고 배수를 하고 이게 다짐도 올리고 뭐 여기다 그 어프로치 슬래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만 중요한 거는 연약 집안이 안 좋으면 침하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연약 집안에 대한 부분은 가장 토공에서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예, 보강토 옹벽의 붕괴 원인 및 대책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내적, 외적이에요. 내적에서는 보강토의 전단, 파단과 인발.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전지현이 아니라 전지활, 전도 지지력 활동. 근데 연약 집안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여튼 땅에서 하는 거는 연약 집안에 대한 얘기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준 뭐 구배익에서 성토 사면 같은 것도 얘기할 때도 그것도 연약 집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약 집안 얘기를 꺼낸다. 자, 일단은 연약 집안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정문대시에서 정의, 문제점, 대책, 시공관리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안정과 심화예요. 물론 진동, 투수, 유동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연약 집안에서의 가장 큰 공학적인 문제점은 뭐예요? 안정과 심화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안정에 대한 문제에서는 뭐가 나온다? 측방유동이 나오고, 치마에서는 부등치마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측방유동도 많이 나왔고, 부등치마도 많이 나왔어요. 기초의 부등치마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 연약시반에서 남은 거는 뭐냐면, 계측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약시반에 대해서는 뭐에 좀 집중한다? 계측인데, 계측을 그냥 안 낼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계측 빈도, 계측 항목, 뭔가 하나를 껴였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빈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모든 이제 계측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그 빈도를 가져요. 뭐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터널을 뚫는데 여기 이제 여기다가 천단 치마개를 묻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뚫어가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에서 2D면은 얘가 이완 범위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굴착면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터널을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단 치마개가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마개가 있으면 얘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가 얘가 이제 점점 수렴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정상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3기로 나누면 얘가 발산이 될 단계하고 그 다음에 수렴이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단계하고 수렴 후에 거의 변동이 없는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 계측 빈도를 터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계측기기 위치가 막장에서 1에서 1D 이내일 때 이때는 엄청나게 변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찍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근데 얘가 1D에서 2D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수렴 단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에 2번. 근데 얘가 3D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실은 계측에 특별한 이유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에 한 번, 주에 2번 하던 걸 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주라고 한다면 얘는 1회, 1회. 얘는 주에 2회, 주에 1회.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연약지반의 계측 얘기하면 연약지반도 어떻게 한다? 3기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토 단계에서는 연약지반의 계측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성토 후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수렴 단계로 가요.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한다? 완전히 수렴 단계를 가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어떻게 해요? 한 3개월 잡아요. 그러니까 성토를 한 다음에 한 1개월 잡을 거냐, 한 3개월 잡을 거냐는 그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성토 단계에서는 굉장히 매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성토를 한 다음에 얘가 수렴이 될 단계까지는요.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요. 그때는 이제 한 주에 몇 번 하겠죠. 근데 완전히 수렴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뭐 매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계측에 대한 주기나 빈도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한다? 3기를 얘기를 하세요. 즉 수렴 단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거를 어떤 그 계측에 대한 그 시방서나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기준을 잡아놓는 게 뭐냐면 그 거리나 아니면은 뭘 하냐면 개월수로 시간으로 정량화했어요. 3개월까지는 몇 회로 한다. 1D 이상은 몇 회로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의 변화 속도예요. 데이터의 변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는 거지 이게 기간으로 결정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3개월이 됐는데도 얘가 계속 치마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빈도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계측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계측 항목과 빈도 얘기를 꺼낼 건데 그 계측 관리에 대한 빈도 얘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측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게 뭐가 있다고요? 스마트 계측이에요. 그러니까 계측의 변화 속도로서 빈도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측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죠. 터널 계측, 연약지반 계측, 흑막 계측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계측 빈도로 언급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떠드는 게 흑막이 계측도 스마트 계측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 계측보다 스마트 계측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추세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추세 분석은 데이터 변이 속도에 따라서 계측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또 계측에 대한 빈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죠. 자, 보통 몇 기로 나눈다? 3기. 물론 댐 같은 경우에서는 시공중 계측은 4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공용중 계측은 3기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큰 내용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발산 경우, 수렴의 단계 경우,
수렴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게 넘어가서 이제 안정과 치마 있습니다. 자, 연약 집안의 문제점은 안정과 치마로 봐요. 그럼 계측도 어떻게 평가한다? 안정과 치마로 얘기를 해요. 자, 안정과 치마. 안정에 대해서는 측방 유동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하고요. 치마에서는 부등 치마나 치마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서 이제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량 성토 요게 겨울철 아니면 요맘때 문제예요. 왜냐면 물에 대해서 부력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EPS 공법 얘기하면은 EPS 공법의 취약점과 대책을 얘기해야 돼요. 자, EPS 공법의 종류는 경량 성토제의 종류에 따라서 경량 구울제를 성토할 수도 있고 경량 재료는 그 프로필렌을 할 수도 있고 중공 구조물도 경량 성토 공법이에요. 박스 구조물 올려놓는 것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종류 특징 주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가장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부력 대책? 그것도 괜찮아요. 또는 경량 구간과 경량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의 부등치마 대책?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강조할 수 있는데 얘는 실은 2월 달 문제에 더 가까운데 2월 달에 안 나오면 요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별표 하나.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약액주의 공법 통과. 치안공법. 치안공법은 우리 이제 동다진공법, 동치안공법이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얘도 통과. 그래서 물에 관련된 건 뭐예요? 이거는 뭐니 해도 배수공법이에요. 자, 연직 배수공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배수공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나와요. PBD 공법이 나왔던 아니면 뭐 샌드 드레인이 나왔던 팩 드레인이 나왔던 뭐 이런 것들로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PBD.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볼 거예요.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은 단면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하모니카형 또는 이제 요철형.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리을자로 생긴 거예요. 요철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스틸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수제가 드레인 보드가 있으면 여기 이제 힌지가 있고 여기 선단 슈가 있고 여기 이제 케이싱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넣었다가 빼면은 여기 이제 흙이 기어 들어가면서 쫙 뽑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PBD를 하면 어떤 문제가 큰가요? 일단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배수 효과저, 스미어존 이펙트 뭐 이런 얘기도 꺼내고요. 장심도 문제, 얘가 뭐 파괴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림을 뭐 그리면은 뭐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뭐 모식도도 있죠. 여기 이제 성토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단단한 스티프 클레이가 있다. 여기에 조밀한 모래층이 있다. 이게 단단한 점토층, 조밀한 모래층이 있다. 그럼 얘가 치마가 일어나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굽어지고 밴딩, 킹킹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트위스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레이터럴 프레셔에서 이게 단면이 수축이 되고 이거 파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손에 대한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배수 효과저하에 대한 부분과 장심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데 자, PBD 시험 그 시공을 할 때 어떤 문제가 클까요? 이거 말고는요. 자, 공상 생각해 볼까요? 공상. 케이싱을 뽑는데 드레인지가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시면은 철근 공상이라고 하죠. 현장 타설 말뚝에서 철근 공상하는데 철근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것도 드레인 보드가 따라 올라오는 공상 현상 꺼낼 수도 있나요? 공상 대책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란 영역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교란 영역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배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단 슈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단 슈가 넙대대하면은 교란 영역이 커지니까 선단 슈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펜슬 슈처럼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힌지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이중코어형 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부로 가면은 치갑이 커지니까 배수 단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찌그러진다, 찌그러진다 이렇게. 그래서 통수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중코어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격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찌그러져 봤자 이 바깥에만 찌그러지고 안쪽에 단면적은 확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또는요. 비틀림이나 이런 휘어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통형으로 해서 강성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PBD 공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요. 그럼 맨날 딴 얘기 쓰지 말고요. 나는 공상 얘기 쓰겠다.
나는 뭐 통수당면 확보를 위한 뭐 어떤 이중 코어형 쓰겠다.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겠죠. 자, PBD 하십니다. 자, 원리. 예,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정도 갖고 가고요.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배수공법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제한은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물처리공법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물처리공법, 디워터링이라고 얘기하죠. 지하수 처리공법 또는 이제 물처리공법, 수처리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처리공법의 세 가지는 뭐가 있죠?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요 세 가지를 다 언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에서 공사를 한다. 흙막이를 한다. 지하수만 쓰면 안 되죠. 뭐도 있다? 지표수, 공사 사용수 얘기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물처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다 같이 쓰셔야지 점수를 많이 줘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물처리 얘기할 때 지하수만 쓰면 날릴 거다. 지표수하고 공사 사용수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꽤 있죠. 그래서 디워터링, 물처리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한다?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 처리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하개발 사업자가 먼저 해야 될 법령이 있죠. 기초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지하안전 영향평가 얘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집안암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얘기도 꺼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하수에 대한 문제, 처리에 대한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크니까 쓴다. 어떻게 구분한다? 물처리는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차수공법 많이 써요. 배수공법도 쓰지만 차수공법을 써요. 근데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차수공법의 역설. 차수공법의 역설. 차수를 하면은 거기가 누수 위치가 생기면 거기에 침투수가 집중을 해요. 그럼 거기가 취약부가 돼서 파이핑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흙막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 이제 차수공법을 했어요. 그럼 이제 흙막이 공법을 차수공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선은 이렇게 꽂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기 유선망을 그리면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이제 유선망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린다. 등수도선 그리고 그린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유선은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시트 파일이 연결 부위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유선이 이쪽으로 집중되면서 여기서 파이핑이 생긴다는 거죠. 주변에 함몰도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지수공법이나 차수공법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예요? 누수비 부위에 대한 어떤 수밀성 확보 방안도 상당히 중요해요. 즉 맨날 강의할 때 얘기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차수공법의 역설이에요. 차수를 한다고 해서 보일링이나 파이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파일을 했는데 여기 물 줄줄 새요. 이거 좋아요, 나빠요? 거기가 진짜 위험하다고요. 시트 파일을 했는데 담보에서 물이 줄줄 새요. 그럼 뭐예요? 그쪽에서 파이핑 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지수제나 차수제 같은 경우에서는 집중 누수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붕괴 사고도 그런 데서 많이 나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동다짐, 동다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약지반 얘기를 끝내고, 계층 얘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계층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연약지반 계측은 안전계측과 치마 계측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안전계측은 수평에 대한 변이 계측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죠? 지중 수평 변이계, 그 다음에요. 수평 변이 말뚝, 그 다음에 신축계 3개씩만. 자, 치마에 대한 계측 3가지는 뭐가 있죠? 간극 수압계, 층별 치마계, 하나 더 지표 치마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간극 수압계하고 지표, 우리가 얘기하는 층별 치마계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안미를 평가할 때 가장 논리적으로 우세한 거, 즉 안미를 평가할 때 신뢰성이 있는 계측기기는 뭐예요? 간극 수압계죠. 왜냐하면 안밀이 종료라고 의미하는 것은 과잉 간극 수압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인데 그걸 계측하는 게 간극 수압계예요. 근데 간극 수압계가 제일 망가지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이 계측에 대한 빈도까지 하나 더 보십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약지반의 계측의 항목을 빈도와 계측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빈도를 3개 정도로 나눈다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분명히 빈도 얘기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옹벽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쭉 넘어가서 뭐예요? 요거 마지막 가겠습니다. 침투수. 유선망이 있는 거요. 쭉 가볼까요? 예, 시공관리의 요거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침투수가 옹벽 안정에 미치는 영향, 대책. 그러면은 이제 침투수에 대한 유선망도는 그려야 되겠죠. 연직 배수제하고 경사 배수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실선이 있죠. 요거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07페이지요. 요 세 선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얘는 유선이 이 밑으로 꽂혀요. 하향으로 꽂히죠.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안정성에 기여를 해요. 즉 안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활동 파괴하면 유선이 들어 올리는 양압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간극성을 얘는 무시하고 얘는 간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옹벽에 대한 안정성으로 볼 때는 경사배수제가 유리해요? 연직배수제가 유리해요? 경사배수제가 유리해요. 단 이 활동 파괴면 밖에다 설치할 경우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침투수가 옹벽 안정에 미치는 영향하면 유선망도 하나를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침투수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논리를 필 수 있어요. 자, 침투수라는 건 지표소부터 유입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표수 차단이나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직구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얘가 노후화가 되면서 얘가 느슨해지면서 얘가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표수가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다가 이쪽으로 꽂히는 거예요. 즉, 보통에 이제 우리가 옹벽에 대한 안정을 평가를 할 때는 얘가 완전 포화가 됐을 때도 안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얘가 물을 침투수를 차단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집수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옹벽 안정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지표수 차단과 배제에 대한 부분, 즉 유지관리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옹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한다? 연약 집안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옹벽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배수에 대한 옹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요 얘기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많이 꺼낼 수 있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쪽을 한번 볼게요. 원 집안하고 뒤채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 경계부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물이 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활동 파괴에 대한 저항성, 전단 저항성도 크게 하면서 배수성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 지오웹이라고 아시나요? 벌집 모양으로 생긴 배수제예요. 그걸 여기다 깔면은 이 활동 마찰에 대한 저항성도 키울 수 있고 배수도 집수로 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안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옹벽에 대해서 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때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다? 침투수가 옹벽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유선망도 그려주고 대책 얘기를 꺼내십니다. 결론은 중요한 대책, 즉 경계부에 대한 배수 대책이나 지표수 차단에 대한 대책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흑마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흑마기는 이제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심지에서 흑마기 고착할 때 주변 치마 원인 및 대책을 쓰라. 이런 얘기를 꺼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의 영향 범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영향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대책을 한다. 즉 가장 근접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대책 구간, 요 주의 구간 이런 식으로 무대책 구간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근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심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근접도 평가는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흑마기 붕괴 원인 및 대책을 쓰라. 그러면 근접도 평가 쓰면 날아가요. 이건 옆에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잖아요. 내 가시설이 붕괴가 되는데 원인 및 대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흑마기 가시설에 대한 부분에 붕괴 원인 및 대책을 하라. 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뭐예요?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육 깊이를 깊게 한다? 좀 뭔가 와닿지는 않아요. 근육 깊이를 깊게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좀 좋은 얘기 없을까요? 자, 흑마기 가시설이 붕괴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논리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흑마기 가시설이라는 거는 그 가시설의 취약 위치가 따로 있어요. 우각부, 편압부 이런 거요. 그러면 우각부에서 문제가 있다. 우각부 보강 대책 또는 편압부에서의 어떤 편토합에 대한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시설 흑마기 붕괴가 토목 현장에서 잘 안 일어나고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데요.
건축 현장이 대부분 소규모 가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토목쟁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축사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토목기술자가 설계를 하고 현장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대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설 붕괴가 대규모 토목 현장에서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회지에 뭐라고 실렸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공격적인 얘기인데 그분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건설 사업을 망치는 건축법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에 따르면은 건축사가 건축법에 책임을 지고 그 허가를 하고 뭘 그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건축법에 따르면 자 여기 구조물을 짓잖아요. 그럼 가시설도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관리를 해요. 원전 시설물을 짓잖아요.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원전 시설물의 하부에 그 가시설이나 하부의 터널도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밀시공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흙막이 가시설은 여기 이제 이게 띠장이 있고 H 파일이 있어서 얘가 나란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리판이 있고 해서 여기 이제 버팀볼을 이렇게 박으면 그 버팀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유압잭을 해서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돼 있다라는 거예요. 버팀볼은 이렇게 찔려져 있지. 띠장은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가 쐐기목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이 띠장에다가 스티프너를 이렇게 설치하고 해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정밀 시공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밀 시공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 위치에다가 스티프너 설치하고 쐐기목 다는 것만 잘해도 붕괴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답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과장을 해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여기 버팀부가 있으면 버팀부가 이게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쐐기목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띠장이 있으면 띠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이게 플랜지가 좌굴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강판은 스티프너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철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철판을 여기다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좌굴이 안 되게 붙이는데 이 플랜지에 대해서 좌굴이 안 되게 하는 게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 없고 이런 것조차 안 되니까 좌굴이 나고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정밀 시공. 물론 정밀 시공이 안 되지만 쐐기목을 달고 거기에 적정한 위치 스티프너를 보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강 위치를 점검하고 보강하라는 그것만 해도 붕괴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엉뚱한 얘기하지. 맨날 스마트 계측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흙막이 가시설 붕괴 원인 및 대책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가시설 붕괴는. 그거는 항상 문제죠. 가시설의 특수성이라는 건 뭐죠? 이 가시설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일반적으로 설계 하중부터가 작게 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물이고요. 또요, 단면적이 작아요. 응용력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또요, 연결 개선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설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시공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시설의 특수성. 얘가 원래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럼 뭐냐면 정밀 시공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강, 취약 위치에 대한 보강은 제대로 해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버팀목이랑 띠장하고 밀착이 되게끔 쐐기목을 설치를 한다든가 강판을 보강을 한다든가 그 안에 스티프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돼야 돼요. 딴 건 몰라도.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스마트 계측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중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해서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갈까요? 예. 물막이는 통과. 예. 자, 그 다음에 기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초는 나올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기초는 얕은 기초에서 시험 문제가 부력 대책 나오고 또 깊은 기초에서는 현탄 말뚝 시험 문제 나오고 아니면 메인 말뚝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슨 기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근자에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 대구경 현탄 말뚝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접 기초의 부력 대책도 나왔어요. 정수장 구조물에서의 무슨 예를 들어서 지하 구조물의 부력 대책에서 나왔어요. 그럼 남은 문제는 뭐예요? 메인 말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간다면 지지력 측정 방법은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나머지 우리 얕은 기초 이런 얘기는 꺼내고
끝내고 중요한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이 대구경도 빼고 뭐 한다? 쭉쭉 가서 메인 말뚝이요. 우리 메인 말뚝에 대한 부분, 즉 페이지 1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말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메인 말뚝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굴착, 사수, 압입 방식이 있어요. 굴착은 다시 두 개씩 뭐 분류를 하자면 중공굴착이냐, 뭐 성굴착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매입공법이 있는데 매입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지지력이 안 나온다. 즉 선단 지지력이 안 나오거나 주면 마찰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선단에 근고액을 된반죽을 해서 근고액을 한다든가 선단 확장 말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죠? 얘가 기성 말뚝인데 소음 진동이 나는 시기가 있다고 했죠. 뭐 한다? 최종 항타할 때 소음 진동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최종 항타 시에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얘기를 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그래서 메인 말뚝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라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기능,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이걸 다 한다는 게 좀 벅차죠. 근데 중요한 것만 선택과 집중.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력은 해야죠. 자, 일단 지지력에 대한 부분. 자,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은 뭐가 있나요? 동적인 방법, 정적인 방법, 정동적인 방법.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재하시험. 재하시험으로 우리 지지력 측정하는 방식은 설명을 해야 돼요. 재하시험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극한하중이 있고요. 항복하중이 있고요. 허용하중 세 가지를 구한다고 했죠. 허용하중은 셋 중에 하나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극한하중의 3분의 1 또는요. 항복하중의 2분의 1 또는요. 하나는 더 뭐예요? 말뚝 직경의 10% 이상 10% 정도 되는 치마량이 생길 때 그거까지 합해서 지내력이라고 부르죠. 즉 지지력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극한하중의 3분의 1 그 다음에 항복하중의 2분의 1 보는 게 지지력이고 지내력이라는 것은 치마량, 허용 치마량까지 보는 건데 허용 치마량을 어느 정도로 개념적으로 본다? 말뚝 직경의 10%로 보는 거니까 그걸 합해서 우리가 지내력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만족해야지 지내력을 확보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식의 재하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재하 시험에서 우리가 또 진일보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양방향 재하가 있어요. 요거는 양방향 재하 시험이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학회지에 종종 요즘에 뜨고 있거든요. 요즘에 자꾸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양방향 재하 시험이 또 문제가 있다고 했네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이 재하판이 경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셀프 레벨링하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재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 위아래가 공극이 콘크리트가 타설이 충전이 안 돼서 지지력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양방향 재하 시험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 자, 넘어갈까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